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우리 이론 정리 거의 다 끝났고요. 뒤쪽에 이제 좀 이게 하나의 챕터로 지금 다 묶어놨는데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 가지 한국사의 지역들이 다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기에 각각의 뭐 경상도, 전라도 해당하는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모아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전통문화 같은 것 중에 세시풍속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자주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한국사의 어떤 근간이 되는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어떤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사라는 걸로 한꺼번에 지금 묶어서 정리하는 페이지가 뒤에 나와 있어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완전 새로운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계속 봤던 거예요. 계속 봤던 건데 만약에 지도를 제시해주고 특정 지역에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암기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사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니까 한국인이면은 경상도가 어딘지, 경상도가 어디고 전라도가 어디고 한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중첩된 역사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억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앞에서 봤었던 것들을 이 챕터에서 한번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 자, 한반도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시대별로 있고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 지금 몇 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별표가 쳐져 있다는 거는 주로 자주 언급이 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그냥 보기보다는 정답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을 지금 다 이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여기다 해놓은 거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여기를 그럼 먼저 보면은 자, 평양, 서경이라고도 했어요. 고대에는 그 고구려 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여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국내성에서 이 평양성으로 넘어오죠. 이 고구려 때 이런 역사가 있던 데가 평양이고, 또 고려 시대에는 태조 왕건이 그 훈유 10조라는 데에서 여기 중요하다라고 강조도 또 했던 데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 때 인종이라는 사람 때가 있어요. 이때 묘청이라는 승려가 이 서경이 새롭게 길지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자기가 국가를 하나 세우기도 했었죠. 이걸 우리가 묘청의 난이라고 배웠었는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하게 평가가 됐었던 장소다.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전세가 역전되죠. 근데 우리가 혼자 힘으로 했던 건 아니고 이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서울도 다시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근대 시기의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자, 신미양요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국이랑 싸웠던 신미양요가 있는데 요거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성학교라고 하는 민족 학교가 여기에 세워지기도 했고, 자, 일제강점기를 조금 더 넘어가면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씁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산업을 지키려고 했었던 운동이죠. 물산장려운동이 전개가 시작이 됐었던 데가 바로 이 평양이고요. 현대의 평양은 또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남북협상을 이쪽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남북협상을 여기서 실시를 했었고, 제1차,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여기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통일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평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고대부터 현대까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기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북쪽에 있는 곳인데 원산이란 데가 있죠. 원산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걸 텐데 이 원산은 근대기부터 이제 주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너네 문 열어라고 하는 세 개 항구가 있었는데 원산이 있고 인천이 있고 부산이 있었죠. 그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원산학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민이 거의 합쳐가지고 만들었었던 어떤 최초의 형태의 이 관민 합작 학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일제강점기의 원산은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거를 했었죠. 그 라이징선 그 석유 회사에서
여기에 일본인 감독관이 우리 일하는 사람을 구타를 해가지고 크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게 약간 전 세계에서 지지를 조금 받으면서 노동 인권 운동의 한 어떤 챕터에 중요하게 기록된 사건이라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지명에 아예 들어가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북쪽인데 개성입니다. 개성. 개경이라고도 하죠. 고대의 개성은 뭐냐면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을 처음에 했던 데가 이제 송악이라고 불렀던 개성이에요. 개성에서 여기서 역사를 출발을 했고요. 고려 시대는 거의 메인이죠. 왜냐하면 이 고려를 이끌었었던 왕건은 이 지역의 호족입니다. 이 지역에. 이쪽 지역의 호족이라서 여기를 수도로 했고요. 고려의 수도로 만월대 등등의 문화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고려의 500년 수도로서 기능을 하면서 이 고려의 수도로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곳 개성을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쪽에서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쪽에 선주교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나중에 고려하고 조선하고 왕조가 바뀌는 즈음에 고려가 없어지는 걸 반대했었던 정몽주가 여기서 이방원에 의해서 철퇴를 맞고 이제 피살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다 개성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후반에 개별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는 거상들이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송상이 있었어요. 이 송상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사이가 좀 좋을 때 개성공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또 공장을 돌리기도 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성이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지역적인 특징들, 역사적으로 중첩이 되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너무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이제 우리 남쪽의 이 도시들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부터 좀 볼 건데 지금도 수도기도 하고, 자, 고대부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던 이유는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하려고 한 건데 그때 남쪽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하는 곳에 한성이라고 부르는 어디에 수도가 있었느냐면 백제의 수도가 여기 있었죠. 백제의 수도 한성이 있었는데 이걸 뺐죠. 장수왕이 요거를 뺏으면서 요 지역에 한 70년 정도 고구려가 좀 들어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역사를 처음 시작한 거는 백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쪽이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되게 탐나는 땅으로 여겨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이쪽으로 천도를 해요. 여기로 완전히 수도로 옮기고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는 서울, 그러니까 한양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중요 시설들을 다 몰아서 짓게 됩니다. 자, 이 선농단이라는 거 있고요. 우리 농사 짓는 국가니까 왕이 신농, 후직, 농사랑 관련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또 사직단이 있어요. 토지신하고 또 곡식, 곡물의 신이 있는데 여기에 또 제사를 지내고 동관왕묘라고 또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관우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관우가 이제 삼국지에서 개별적으로 나와서 좀 관우 사당이 좀 많아요. 이 사람이 좀 의리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돼가지고 희한하게도 나중에는 그 상업의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 관장군을 모시는 그런 데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줄여가지고 동묘라 그래요. 동묘라는 데가 있고요. 문화유산이 이 조선시대 거가 서울에 다수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동묘라고 하고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조선의 왕과 왕비에게 이 선왕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장소도 서울에 있죠. 이거는 종묘라고 따로 있습니다. 두 개 압축해서 부르면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동묘도 있고 종묘도 있다. 이게 다 서울에 있다 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서울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시전상인들이 자기네들의 이권을 지키고 좀 이런 걸 뭉쳐서 하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기도 했던 곳도 이곳이다. 보기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인천으로 가볼게요. 고대 인천은 백제의 시조 중에서 온조가 백제를 만들었는데 그 온조의 형이 있죠. 비류가 이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류국이 있었던 여기에 미추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국가를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인천 지역에 가면 거기로 추정되는 남구라는 행정구역이 현재 미추홀구로 이름도 바꾸고 있습니다. 요 백제랑 연결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근대의 인천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죠.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강화도 조약은. 그리고 현대에는 6.25 전쟁 때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는 인천 상륙작전이 여기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현대로 아주 가까이 넘어와서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이 여기서 또 개최가 됐었죠. 자, 좀 더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충청도로 가볼게요. 공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여기는 언급이 특이하게 되는데 유적지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여기 공주의 석장리 유적이라고 이거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 이쪽에 있고요. 이 공주 지역의 고대는 어땠냐면 백제 때는 백제가 여기서 지금 장수왕한테 수도를 뺏기고 여기를 버리고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바로 이 공주를 두 번째 수도로 삼아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은 웅진이고요. 요 흔적으로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데가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은 송산리 고분군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무덤들 중에서 그 공주 지역의 웅진을 수도로 삼고 있을 때의 백제 왕의 무덤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에는 송산리 고분군이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여기 무령왕릉원이라고 해요. 아주 화제가 됐었던 무덤인데 무령왕릉을 비롯해서 귀족이나 왕족으로 추정되는 무덤들이 여러 개가 비어 있었지만 발견이 된 거죠.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요 지역은 지금 유네스코 지역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김헌창의 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킨 데가 이쪽입니다. 이 공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공주의 명학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차별과 억압에 견디다 못해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난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하고 근대로 넘어오면 두 번째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공주의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가 전개가 됐지만 여기에서 동학군들이 거의 학살에 가까운 피해를 보면서 패배를 하게 되죠. 이 공주 지역도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사실상 한반도를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딱 가운데 해당하는 데 지음에 충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서는 배꼽에 해당하는 데가 이 충주라는 거죠. 중심. 그래서 고대에 여기가 딱 한반도의 중앙 지역이었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가 있어요. 저기 장수왕이 남진 정책하면서 아래로 내려오죠. 한성을 빼앗게 되면은 이 한성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고구려의 영향권이 이제 퍼진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고구려가 어디까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옛날엔 주로 비석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하는 비석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죠. 이게 1970년대에 또 우연히 발견된 비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충주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준비를 하나도 못했죠. 준비를 못하고 일부는 준비를 다 싹 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쭉쭉쭉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 충주가 요 선이 뚫리면 이제 금방 오거든요, 한양은. 그래서 이쪽으로 그때 당시에 명장 중에 명장으로 소문이 났었던 신립장군을 여기로 보내서 여기에서 막아라 라고 보냈는데 이 신립이 여기에 탕금대라고 하는 벌판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이랑 항전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신립도 여기서 죽고 이 탕금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선조도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던 거죠. 이 몽진을 떠나게 되는 건데 그런 장소로 충주가 또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리지만 조금 더 볼게요. 청주하고 논산 보겠습니다. 청주. 고대의 청주는 이게 좀 종종 나와요. 신라의 촐랑문서라고 있죠. 민정문서가 여기를 가지고 이제 만든 문서인데 그 지역에 누가 얼만큼 살고 식구가 몇이고 뭘 걷어들이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촌장이 조사했었던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재지에 해당하는 데가 바로 청주입니다. 이거는 보통은 안 외우고 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청주를 문제로 낸다면 뭐를 결정적인 힌트로 주냐면 요걸 내죠. 이게 훨씬 유명한 어찌 보면 문화유산이니까 고려시대 때 이 청주에 있었던 흥덕사라는 사찰에서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금속 활자로 책자를 인쇄했다라고 나와요. 이 직지라고 약칭으로 불리는 요 책이 지금 요 원본의 소장자는 우리가 아니죠. 프랑스에 있지만 우리가 요게 최초의 금속 활자, 지금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우리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거라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기도 해요. 청주가 나오면은 요거는 힌트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으로 언급이 되거나. 자, 논산 보겠습니다. 고대 논산은 어떤 데냐면 그 김유신 장군이 김유신의 신라군하고 그러니까 통일 전쟁 할 때 얘기죠. 그 백제 계백의 마지막
이 결사대 사이에서 황산벌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개백에 5천 결사대가 있었죠. 거의 전멸했죠. 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게 벌어졌었던 자리가 황산벌이 논산에 있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고려시대의 논산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여기 위치는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싹 통일을 하고 나서 여기에 사찰을 또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한 불상이 있어요. 논산에 관촉사라고 하는 사찰이 또 있는데 여기에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거든요. 서 있는 돌로 만든 부처님이 있는데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무슨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있고 눈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높이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재면은 거의 한 18m인가 그래요. 그래서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거대한 불상, 전형적인 고려시대 초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상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다 논산이에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야겠죠? 안동 보겠습니다. 저기도 유명한 도시죠, 안동.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안동을 고대 고창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고창이란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자 안동 고려시대 때 고창 전투라고 하면은 안동 얘기하는 거예요. 안동, 지금의 안동. 그 하회 탈 있는 그 안동을 예전에 고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공민왕이 이쪽까지 피난을 갔던 적도 있고요. 여기도 요 불상이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진짜 유명한 거 중에 하나는 이거죠. 봉정사라는 사찰의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중에 제일 오래된 걸로 들어가 있는 데라서 요거는 문제로 이 지역을 찍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안동 너무 유명하죠. 지금도 컨셉이 약간 선비의 고장 같은 거잖아요.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게 위치해 있고 지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뭐 하회탈이라든지 이런 게 언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네스코의 도시라는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대구, 요새 대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구도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 고려시대 때 대구는 이쪽에 가면은 그 팔공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팔공산. 그거랑 이 공산 전투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백제하고 고려가 싸웠던 전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근대 시기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건데 서상돈, 김광재가 주도해가지고 우리 국가 빚을 갚읍시다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가면 이 국채보상로라고 길 이름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일제강점기로 떨어지기 전에 경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와중에 벌어졌었던 민족운동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방해해가지고 실패했죠. 요거가 일어났던 데가 대구다. 기억해 주시고, 자 진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굵직한 사건이 이제 크게 2개 정도가 나오는 편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무슨 크게 이겼던 3대 대첩 같은 거 얘기할 때가 있죠. 뭐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그리고 꼭 언급이 되는 게 이 김시민의 진주 대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또 후반에 농민봉기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던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난 장소가 진주고요. 이걸 그래서 진주밀란이라고도 해요. 지명을 붙여가지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는데 1920년대에 이 진주 지역에서 형평운동을 주도했었던 조선 형평사라는 게 여기에 있었어요. 이 뭐냐면 신분제가 폐지가 됐는데도 사회적인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던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더 이상 백정 일을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한테 차별도 받고 애들도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서 사회적인 악습이 없어지지 않은 거에 대항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신분 해방 운동으로 백정들의 신분 그 해방 운동으로 일어났었던 게 바로 이 형평운동입니다. 요 지역이 진주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2 지역이 밑에 별표가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자, 부산 볼게요. 부산. 조선시대의 부산은 일단 그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조선시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럼 일단 부산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거리가 그쪽에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온 데고요. 여기에 송상현이 동래성이라 그러면 부산이에요. 여기서 일본군을 막아내다가 순절을 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외관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인들하고 뭐를 무역을 관장하거나 하는 그런 지역이 설정이 됐겠죠. 근데 그걸 초량 외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내상이라고 하는 이 거상이 일본과의 무역을 또 전담을 했던 곳도 이 부산입니다. 큰 항구가 있는 곳이잖아요.
부산이 어느 지역인지를 지리적인 위치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근대에 이것도 원산이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 됐죠. 개항이 됐던 개항장이었고요. 현대의 부산은 우리 6.25 전쟁 때 이쪽으로 피난 가잖아요. 임시 수도로 한 1000일 정도, 1000일 조금 넘게 기능을 했었습니다. 피난 수도라 그러죠. 피난 수도. 그걸로 부산이 또 기능을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02년에 현대에 아시안 게임이 또 여기서 개최가 됐었죠. 우리 월드컵 했었던 해에 이때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전주 볼까요? 전주. 여기 아마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고대의 전주는 견훤이라고 있죠. 이 후백제 세운 사람. 요 일대를 아울러 가지고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견훤이. 후백제가 시작했었던 땅이 이 전주고요. 조선시대에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어요. 임금 초상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모셔놓은 경기전이 이거 지금도 이 국가유산으로 그쪽에 머물러 있죠. 요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씨 집안이 조선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씨 집안이 전주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데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을 보관했었던 그 전주 사고, 역사 창고 여기에 설치가 되기도 했었고 조금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처음에 1차로 농민운동이 팍 벌어졌을 때 동학군하고 우리 정부가 여기서 화해를 해요. 그 전주 화약이 맺어졌었던 장소가 또 여기입니다.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밑에 강진을 한번 또 볼까요? 강진? 고려시대의 강진은 요세라고 하는 승려가 백년결사라고 하는 이 불교 운동을 전개했었던 장소입니다. 강진. 그리고 조선시대 유명하죠? 정약용이 유배 갔었던 곳이죠. 자기의 호를 따가지고 다산초당이라는 게 있는 이 전라도 강진에 해당하는 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한반도 대륙 그 반도에 해당하는 얘기였고요. 우리도 섬이 있죠. 아래쪽에 섬이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게요. 첫 번째 강화도. 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강화도를 우리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보통 해요. 왜냐하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고인돌 있습니다. 고인돌.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인돌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무겁고 제일 잘생긴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근리 고인돌이라고 있죠. 뚜껑돌만 거의 200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고인돌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고인돌 유적지도 있고요. 고려시대 때 여기가 잠깐 수도 역할을 하죠. 우리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로 천도를 하죠. 일로 들어가서 숨잖아요. 여기 임시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고려 왕의 왕릉도 하나 있고 성터도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몽골에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원간섭기에 들어갈 때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삼별초라고 하는 이 군사 집단의 항쟁이 벌어졌던 장소도 강화도고요. 몽골 그만 우리나라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누구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내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강화도는 이쪽에 그 성리학의 한 학파 중에서 조금 이제 실천적인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파가 있어요. 정제두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에서 그걸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정제두의 이런 경향성을 가진 이 학파를 강화학파라고 부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강화도는 근대 시기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이 또 바닷가 항구를 끼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 프랑스하고 병인양요를 미국이랑 신미양요를 그리고 일본의 운요 사건이 터지고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억지로 개항을 하게 되는 근대적인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장소라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울릉도랑 독도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역사 분쟁이나 국가 영토 분쟁이 아주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특히 자주 언급이 되는 게 이제 울릉도 독도인데 여기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건 독도겠죠.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걸 하나씩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물어보냐면 우리 역사책에 울릉도 독도가 어디부터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대에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라는 장군이 우산국, 이게 울릉도라고 추정하거든요. 여기를 정벌한 기록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에, 세종대왕 때 세종실록에 우리나라 영토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역사책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토를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그리고 숙종임금 때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확인을 받고 건너온 기록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진 않지만 찾아보려고 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대 시기엔 또 뭐가 있냐면 요새 요거 많이 나오죠. 근대 시기에 그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거, 고종이 이름 바꿔서 만들었을 때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군수가, 울도의 군수가 독도까지 같이 관장을 하도록 여기를 묶었던 기록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일본이랑 싸우게 됐냐면 대한제국 시기였었던 그 시점에 거의 말미쯤이죠. 1904년 정도부터 러일전쟁 터지잖아요. 러시아랑 일본. 근데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좀 승기를 잡게 됐을 때 일본이 불법적으로 이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을 했죠. 근데 일본의 학자들도 이거 우리 땅 아니다라고 다들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본의 요런 고문서들 있잖아요. 일본의 요 시기에 만들어진 고문서. 그 고문서에도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문서도 심지어 있어요. 일본에서 제작된. 그래서 이거는 근대 시기에 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뒤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요거를 하면서 여기를 다케시마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그 바다를 표시할 때 동해라고 표시를 하는데 다케시마가 이제 일본의 섬이니까 그걸 포함하고 있는 그쪽의 바다는 일본해다라고 일본해라고 적혀 있는 지도 같은 걸 발행을 해서 외국인들 중에는 여기를 재팬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우리는 막 바들바들하지만 그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가 누구 땅인지 관심도 없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독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제주도 이거 확실하게 지금 우리 땅이죠. 이쪽에 놀러 많이 가는 섬인데 고려시대 제주도는 아까 잠깐 나왔던 삼별초가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 있다가 진도로 가고 다시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멸을 해요. 전멸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간섭기에 떨어졌을 때 여기에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거를 원나라가 또 따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의 자연환경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말을 많이 키워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말이 많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때 요런 역사가 펼쳐졌고요. 자,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성 상인이 있어요. 여자 상인인데 원래 제주도는 조선시대 때 어떤 약간 차별을 받았냐면 그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육지로 또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룰이 있었는데 김만덕도 제주도에서 살고 제주도에서 죽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건데 요때 요 사람이 제주도도 일단 조선에 포함되는 데기는 해요. 근데 임금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좀 힘든 땅이긴 하죠. 요 유배지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픽픽 쓰러져 죽고 있을 때 거상 김만덕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곡식 창고를 열어서 이 구휼 활동을 해요. 이게 건너 한양까지 올라오게 돼가지고 임금이 너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너 소원이 뭐니? 그래서 김만덕이 금강산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육지로 이제 와서 금강산 유람을 시켜준 기록을 또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가면은 김만덕 기념관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여성분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이름을 날리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또 특이한 분 한 분 오죠. 난파가 돼가지고 그 하멜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표류를 하다가 이 제주도에 도착을 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표류했던 섬이 제주도입니다. 여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현대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왜곡된 상태로 알려졌었던 제주 4.3 사건이 있어요. 이 제주 4.3 사건 때 아무 관계없는 일반 주민들이 거의 학살에 가까운 희생이 됐었고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생긴 게 거의 2000년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크 투어의 중심지에 이 제주가 있어요. 이때 이 제주 4.3 사건은 우리끼리만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운동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끼리라도 국가를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했었던 이를테면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불온한 지역으로 딱 찍어가지고 군대 같은 걸 보내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주도는 섬이니까 아무래도 차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흡사 현대의 그 광주의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현대에 있었던 일들까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타에 나오는 부분 잘 모르죠. 여기를 우리가 안 가본 데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절영도. 여기는 부산 쪽인데 지금은 절영도라고 하지 않고요. 그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도다리라는 데가 있어요. 영도다리. 이게 막 옛날 노래에도 나오는 데인데, 옛날에 여기 절영도가 주로 뭘로 나오냐면 그 러시아가 이 절영도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 대고 하는 그런 조차지를 한다고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막아냈었는데, 그런 걸로 절영도가 주로 언급이 많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리고 진도, 삼별초가 또 나오죠. 자, 강화도, 진도, 제주도 요 순서예요. 그래서 삼별초가 용장성이라는 걸 쌓고 대몽항쟁을 여기 진도에서도 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거문도. 이것도 근대에 이번엔 영국인데 러시아가 이제 스멀스멀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둘이 경쟁 관계거든요. 요 내려오는 거를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2차 저차한 내용을 하면서 갑자기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들어와서 점령을 해요. 이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문도를 자기들 맘대로 포트 해밀턴이라고 부르면서 불법 점령을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 한 2년 남짓한 시간인데 요게 전부 다 근대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완도. 이거 통일신라 때 그 바다의 왕자 장보고 있죠? 이 장보고가 무역기지인 청해진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었죠. 완도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거제도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가 됐던 데가 바로 거제도입니다. 그리고 흑산도. 주로 이제 우리가 유배주로 썼던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약용네 집안에 정약전이라는 사람의 유배지로 쓰였던 데고요. 정말 여기는 천혜의 자연은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약전이 여기서 뭐 했냐면 흑산도 바닷가랑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생태를 관찰을 해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물고기 도감 같은 거를 또 만들어요. 이걸로 옛날에 영화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가 많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 요거 보고 외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 나왔을 때 한번 이 페이지랑 비교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보통은 지도랑 같이 나와요. 지도 가나다 찍어놓고서 가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실제 이게 어떻게 표시되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모르면 이걸 외워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도하고 같이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번 먼저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장수왕이 새로운 도읍지로 삼았던 곳이고, 고구려 장수왕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된 곳. 평양이죠. 남진 정책하면서 평양성으로 왔었으니까 요거 평양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평양. 나머지 원산이랑 서울이랑 파주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원산은 이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했던 데 중에 하나고, 원산학사 있었고, 서울은 사실 너무 이거저거 특징이 좀 있는 데기도 하고요. 파주 지역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중첩되는 데가 나오는데 요건 또 근현대 시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평양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으니까 요 특징이 다 평양에 해당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1모듬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상당산성을 주제로 잡았어. 전혀 모르겠죠? 2모듬의 주제는 삼국통일 이후에 설치된 서원경의 유래와 신라의 천랑문서라고 언급이 나오네요. 자, 3모듬은 고려시대의 직지와 흥덕사를 주제로 정했어. 4모듬의 주제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인 청년각의 구조와 특징이야. 1모듬하고 4모듬은 아마 굉장히 생소했을 건데 2모듬하고 특히 이 3모듬이 결정적인 힌트가 됐을 겁니다. 직지, 흥덕사에서 직지 얘기가 나오면 이건 청주죠. 청주. 청주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 건데 요거 두 개가 세트로 주로 청주의 특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뚜벅뚜벅 역사여행. 가에서 만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 자, 동삼동 패총이라고 나오고 초량외관이라고 나오고요. 임시수도 기념관이라고 또 나오네요. 이 지도에서 이미 굉장한 힌트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네, 초량외관이잖아요. 초량외관이 나오고 임시수도로 있었던데
수도는 우리가 서울이고 임시 수도는 어디예요? 부산이죠, 부산. 요걸로 여기가 부산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인데 부산에서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이봉창의 의거를 일으켰다. 한인애국단 이봉창의 의거를 일으킨 장소는 한국이 아니죠. 여기 도쿄입니다. 일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었죠. 망이 망소이가 봉기한 곳. 망이 망소이에 나는 그 공주의 명학소니까 한참 위로 또 내륙으로 좀 올라가야 돼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은 여기 완도잖아요. 완도? 부산이 아니죠. 이 도가 지금 바뀌어요. 이쪽으로 좀 가야 되죠.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부산이란 얘기네요. 동래성에서 그 임진왜란 터졌을 때 맨 처음 왜군을 맞닥뜨려가지고 여기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하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역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모르면 또 못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4번으로 찾으시고 자 마지막 4번 밑줄근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이미 이 이미지에서도 힌트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이 섬은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서 우리의 영토임을 고종이 분명히 했죠. 이 독도죠, 독도. 자, 그렇다면 독도에 대해서 맞는 설명.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섬은 흑산도입니다. 이건 흑산도.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섬은 제주도. 이종무가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정벌한 섬. 이거 쓰시마. 대마도라고도 하죠. 안영복이 일본에 가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은 섬이다. 그쵸, 요거죠.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용이 많은데 앞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주어지거나 지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백지도 같은 거 옆에 한번 펴놓고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뭐 진도니 거제도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실제 지도에서 어느 위치쯤인지를 대략적으로 위치를 눈에 익혀두시는 게 아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의외로 풀기 힘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진짜 마지막 주제 한번 볼 건데 요게 의외로 어렵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요새 이거 안 하니까. 이제는 24절기라고 볼 수가 없죠. 24절기가 솔직히 아니죠. 지금 자연이 너무 파괴돼가지고 24절기 딱딱 맞춰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휴대폰으로 그 달력 어플을 켜보면은 그 24절기가 클릭하면 표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옛날에 그 농사 짓고 살았던 시대에 1년을 24개로 쪼개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우리한테는 전통 문화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세시풍속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이걸 한국의 전통이라고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연결되는 민속놀이 같이 묶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크게 명절을 쇠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잘 모르죠. 설날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음력 1월 1일이고요. 한 해의 시작,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고 합니다. 요때 우리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널뛰기 하죠. 가장 처음 맞이하는 1년의 첫 명절입니다. 설날이 있고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1년 중에 이제 올해가 바뀌어가지고 처음 보름달이 뜨는 날을 요거를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 보름달이 올해의 첫 번째 보름달이 떠가지고 우리가 보통 달 보고 소원을 많이 빌잖아요. 여기다 무슨 소원을 비느냐? 이제 1년 중에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이니까 1년을 잘 살게 해달라고 좀 빌겠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민속 그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부스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럼 깨기 하고 해충 피해를 방지한다고 쥐불놀이 같은 거 하고요. 왜냐면 겨우내 이제 그 논에 쌓여있는 집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돌리는 실제로는 거기에 벌레 같은 것도 이제 겨울에 추위를 피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없앤다는 뜻도 돼요. 단순하게 이거를 불장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쥐불놀이도 있고요.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한다는 달집 태우기, 이 쥐불놀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차전놀이 같은 것들을 하고 보름달에 당연히 소원 비는 게 메인 이벤트고요. 귀발기술, 오곡밥, 묵은나물, 부럼 이런 것들을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런 행사를 여기저기 이제 하는 거. 정월 대보름을 상당히 우리가 크게 이벤트로 치고 좀 보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추석 같은 어떤 이벤트처럼
어떻게 보면 설날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정월 대보름을 명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리고 삼진날, 음력으로 3월 3일인데요. 음력으로 3월 3일이면은 이제 한 4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양력으로는.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해지는 거죠. 이제 따뜻하니까 겨울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갔었던, 따뜻한 나라로 갔었던 이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라고 삼진날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각신오름이니 활쏘기니, 이 각신오름은 풀 갖고 하는 그런 놀이 같은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진달래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걸로 화전을 부쳐 먹는 그런 것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새 문제로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전혀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꽤나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한식인데, 이거는 사실 정월대보름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들으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들으면. 아, 보름달 뜬다고, 소원 빈다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데, 한식이 사실 지금의 정서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요 때가 양력으로 치면은 4월 초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카운팅을 하냐면은 밤이 가장 길다는 그 전해의 동짓날부터 105일째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날은 불도 피우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도 뭐 다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요 한식이라는 요 날을 되게 우리는 좀 길한 날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도 지내고 이 무덤에 가서 무덤도 돌보는 일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전혀 지금은 우리가 교집합이 없는 시기에 이런 문화기 때문에 한식이 나오면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요런 설명이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무슨 날이냐, 불 안 피우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하고 한식이라고 하는 글자를 같이 연결해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오는 우리가 실제로 요 이벤트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이라고 보고 있는 5월 달에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한식보다는 훨씬 쉬운 게 바로 단오입니다. 근데 음력으로 5월 5일이면은 이미 양력으로는 한참 거의 6월에 가까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수린날, 중오절, 천중절 여러 가지 날로 불리면서 요때 뭘 하냐면 여자분들 날이라고 보통 하죠. 여자분들이 여러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거나, 그리고 씨름이나 널뛰기나 그네 타기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 동그라미에서 바퀴 모양의 수리치떡이라고 하는 걸 먹기도 하고, 앵두로 화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때부터 좀 갑자기 더워져요. 그래서 궁궐에서도 뭘 하냐면, 아,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올해도 무더위를 건강하게 잘 견디셔라 라는 걸로 왕이 선물해주는 부채도 있어요. 이거를 단오에 나눠주는 부채라 그래서 단오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 단오제라고 하는 민속놀이를 지금도 하거든요. 되게 크게 하고 있는데, 이 강릉의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요것 때문에 이제 단오도 많이 나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혀 쇠지 않는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계속 주르륵 나오고 있죠. 요 끝에까지 한번 보면은, 자, 음력 6월이면 이제 양력으로 7월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더운 한여름이에요. 유두라는 게 있는데 일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피서 가는 거죠. 피서. 너무 더우니까. 자, 시내가 가가지고 몸도 닦고 갖고 간 음식 먹으면서 그냥 우리가 계곡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서 서늘하게 하루를 쉬면서 보내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가가지고 너무 더우니까는 발 담가놓고 이제 탁족이라고 하는 시원한 물에다가 발도 담그고 이렇게 등물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요때에는 조상과 농신에게 정갈한 음식으로 제를 지내서, 지금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어가고 있으니까 요때 농사가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곡식을 잘 연글게 해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뜻하는 이 풍년제 비슷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유두라고 하는 날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래동화로 많이 소비가 되었던 에피소드라서 요거는 많이들 아시죠? 7월 칠성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면서, 자, 직녀성이라는 별에다가 여자들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빌었다고 해요. 요 날짜에는 견우직녀가 만나는 거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음력으로 7월 7일이면은
양력으로 치면 이거 완전 쨍한 한여름이에요. 햇빛 너무 뜨거운 진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거라서 뭐 하기 좋겠어요? 뭔가 꺼내다가 말리기 좋은 거죠. 햇살이 좋으니까. 이런 걸로 의복이랑 서적, 오랫동안 꿉꿉하게 창고 안에 들어가 있었던 서적 꺼내가지고 다 바람 쐬주고 햇빛 쐬주고 하는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무언가를 쉬어가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진짜 더운 완전히 8월의 한가운데 있는 백중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호미 씻는 날, 머슴날, 머슴들 쉬는 날이에요. 하루 쉬게 하고 놀으라고 돈도 줍니다. 이런 거 왜 하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때 좀 쉬어줘야 이제 가을에 추수해야 되잖아요. 바짝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 하루 쉬게 해주는 겁니다. 여름 휴가 주는 거랑 비슷해요.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에 머슴을 뽑아서 소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무슨 장원급제 한 것 마냥 그런 이벤트도 했다라고 하고요. 왜 이런 걸 했는지 날짜를 보고 좀 짐작을 해주세요. 아, 이때쯤 되면은 되게 더우니까. 아, 이때쯤 되면은 이제 추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없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쇠고 있는 추석이 나오네요. 요거를 중추절, 가배,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대표적인 명절이고요. 설날보다 추석이 훨씬 큰 이유는 설날에는 겨울에 쟁여놓은 걸 가지고 꺼내가지고 해야 되지만 추석 때는 이제 햇 곡식들이 나오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풍성해진 식탁을 통해서 아무래도 물자가 좀 풍족해지는 시점이죠. 설날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요거를 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에도 크게 1년 중에 가장 크게 보름달이 뜬다는 요때 보름달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이제 수확을 마친 거죠. 핵곡식과 과일로 차례도 지내고 송편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같은 전통 놀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지내는 게 아닌데 중양절이라고 있어요. 이건 오히려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지내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에서 온 제비가 다시 돌아가는 날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강남도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강남이 아니고 중국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양쯔강 같은 거 중심으로 강의 아래쪽 위쪽으로 좀 나누는데 중국은 땅이 너무 커가지고 실제로 그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추운 지역이랑 열대지방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굉장히 땅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제비가 날아갔다 강남 날아갔다 하는 건 중국 기준에서는 양쯔강 남쪽으로 따뜻한 거의 열대, 아열대에 가까운 기후로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유리한 것이 조금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양절은 중요한 게 이제 국화주 마시고 지금도 중국은 요 날짜 되게 큰 명절이라서 국화 모양으로 국화 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거나 여자분들 이걸로 수도 놓고 하는 거가 중국 영화 같은 데 종종 나오기도 했었어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양절을 그렇게 크게 쇠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동지. 요거는 꽤나 많이 나와요. 동지. 지금도 왜 죽 전문점 같은 데 가면은 겨울에 동지 팥죽은 크게 팔잖아요. 요건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시풍속이에요. 얼마 안 되는. 자, 동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조그만한 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새알심이 들어간 팥죽을 먹고 그 귀신들이 빨간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팥 같은 거 뿌리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텐데 그런 걸로 나오는 거고요. 집안 곳곳에 실제로 팥죽을 조금씩 뿌리면서 이 귀신 들어오는 거를 막는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섣달 금음날이 있는데 이제 음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날이에요. 음력으로는 한 해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라서 이제 친척들을 쭉 돌면서 그간 못했던 인사를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은 원래는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들 중에도 이제는 우리가 안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안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이걸 굳이 문제로 내는 이유는 아니 뭐 나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여기 너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할 텐데 지금 안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는 그 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굳이 지금 일상생활이랑 관련이 없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보호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니까는 요거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속놀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해본 게 몇 개나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못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뭐 어떤 거는 하면은 불장난한다고 잡혀가는 것도 있을 건데 쥐불놀이는 전 옛날에 한번 해본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에는 위험해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아마 안 되겠죠. 쥐불놀이. 그 논밭 두렁에 이제 쥐불을 놓는 건데 아마 논과 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 쥐불놀이는 뭐냐면 쥐불이라고 하는 조그만하게 이렇게 불 붙인 덩어리 같은 거예요. 요거를 놔가지고 정월 대보름이면은 이제 첫 보름달이 뜨는 거잖아요. 아직은 조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아마 불을 피우는 이런 형태의 민속놀이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쥐불놀이가 있고요. 대보름 민속놀이고요. 달집 태우기는 뭐냐면 정월 대보름이랑 이것도 연결되는 건데 여기 정월 대보름날 밤에 나뭇가지하고 이 나무 더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집 만드는 거예요. 달의 집을 만들어서 달이 여기에 붕 떠오르면은 여기에 집을 태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달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요런 액션을 하면 그 해에 거기가 달집이 깨끗하게 잘 타면은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만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약간 액땜이랑 비슷한데 이 불에 타는 이 달집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애군을 다 안고 가서 불 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집 태우기라는 게 있고요. 요새 전혀 안 하는 거죠. 전혀 안 하는 거고 차전놀이. 요건 좀 만들어진 민속놀이인데 태조 왕건이 그 옛날에 그 안동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후백제 견훤한테 크게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면서 그 지역에서 전해 내려왔었던 놀이가 아직까지 전승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전통놀이로 남은 겁니다. 차전놀이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뭔가 팀을 나눠가지고 겨루기 방식의 뭔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네뛰기. 요건 지금도 놀이터에 있으니까 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중국에서 들어온 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즐겼던 놀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가 되면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로 단오에 여자분들의 놀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네뛰기. 그리고 석전. 이거는 전통 놀이는 맞는데 이제는 안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안 하는 걸로 권장을 많이 했어요. 그 지역의 뭐 수령, 사또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석전이야말로 악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돌로 전투한다는 거예요. 돌. 내용을 보면은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건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요만한 돌만 잘못 맞아도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냥 요만한 돌을 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거 머리나 얼굴 같은 데 맞으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석전은 하다 죽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석전을 하다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되게 위험한 놀이죠. 그래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겨루었던 시기가 있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강강술래. 요거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종종 문제에 나와요. 우리가 이 강강술래가 생기게 된 유래를 임진왜란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때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가 적으니까 이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이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는 이 부녀자들한테 나와서 춤추면서 이렇게 돌돌돌 돌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 저기 멀리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동글동글 돌고 있는 게 보이니까 뭐야 사람 엄청 많잖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하는 약간 페이크 전술을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유래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이제 민속놀이로 전해져 가지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강강술래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 때나. 근데 되게 전 이상한 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계속 도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를 왜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요런 역사적인 내용을 좀 기념하면서 달이 떠 있을 때나 이런 때 이렇게 도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걸 놀이라고 한다기보다 하지만 유래담이 좀 뚜렷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액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요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전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네스코에서도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씨름. 요거는 아직 있죠? 씨름이 지금 막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씨름 선수가 아직 있고요. 이거 삿바라고 하는 이 씨름 그 옷
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잡고 허리춤을 잡고 뒤집어서 눕히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씨름이고, 요게 신기하게도 2018년에 남북 공동으로 또 유네스코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뭐 같은 한반도에서 유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박물관에 가면은 유물을 볼 수 있는 승경도 놀이가 또 나오네요. 이거 약간 무슨 뭐랑 비슷하냐면,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레벨을 타고 올라가는 조선시대 관직 승진 놀이 비슷해요. 약간 관직 승진을 필두로 한 부루마블 같은 거, 그런 게임이 바로 승경도 놀이고요. 관직이 엄청 많아요. 관직이 많고 그러니까 종 9품부터 다라라라 올라가서 정일품까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관직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걸 놀이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먼저 정승자리에 올라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부루마블이랑.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그 양반집에서 애한테 이제 그 관직 구조도 같은 거 외우게 하려고 이제 이 게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양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승경도 놀이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조선시대 섹션에서 종종 실물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다리 밟기. 이것도 안동에서 하는 건데 그 여자분들이 하는 민속놀이인데요. 이것도 유래담이 있어요. 예전에 공민왕이 안동으로 한번 피난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피난을 왔을 때 자기 부인이었던 노국공주랑 같이 왔는데 물이 조금 이제 좀 많이 흐르는,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개울가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마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을 적시면서 이 개울을 찰방찰방 걸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제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높고 고귀한, 그러니까 왕비가 개울가의 물을 밟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마을에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뚝박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로 공주를 건너가게 했다는 데서 시작된 놀이가 노다리 밟기고요. 지금도 이거 하거든요, 안동에서. 그러면 그 공주 역할하는 여자애를 하나 뽑아요. 그래서 이 위로 걸어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 이벤트처럼 하는 놀이가 노다리 밟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도 전통 놀이로 공연을 하긴 합니다. 요건 또 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연 연출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물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이 연주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가면극도 하고 약간 종합예술 같은 느낌으로 남사당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인류 무형문화의 유산에 등재가 또 되어 있어요. 요거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고,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영 헷갈리시면은 여러분들 그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에서 실제 이 헷갈리는 놀이 한번 쳐보시고 그러면 영상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장면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게 요거 줄구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장면을 보면 이런 묘사를 봤을 때 아, 이거 뭐잖아? 라고 바로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참고로 공부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가 명절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의 부활, 3일 연휴 확정.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에 근거를 해서 새해의 첫날을 명절로 보내왔다. 우리는 음력 기준이에요. 달 기준으로 음력 기준이고 양력이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양력이 사용된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음력의 새해 첫날은 구정으로 불리는 등 등한시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음력으로 명절을 세는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1985년에 정부는 이날을 민속의 날이라고 이름의 국가공휴일로 지정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뭐 구정이라고 하고 신정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죠. 이미 신정과 구정이라는 단어에서 이 구정이 좀 뭐 오래된 거, 옛날 거, 낡은 거 이런 느낌이죠. 우리의 전통 문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 하나라서 요즘에는 구정이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썼던 설날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이 가라고 하는 고유의 명칭으로 하자라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설날입니다. 지금도 구정이나 설날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일제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전놀이 하려면 아직 멀었죠. 일단 꽃이 펴야지 하는 건데 세배하잖아요, 우리 설날에. 대표적인 이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 세시풍속.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는 단오가 돼야 하는 거고요.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거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는 겁니다. 설날이 아니고.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달집 태우기의 의미를 알려줘. 여기 이미 보름달이 하나 떠 있어요. 달집 태우기. 음력 1월 15일인 이 정월 대보름이네요. 정월 대보름에 애고는 물리치고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하는 세시 풍속이야. 여기 달의 이미지하고 여기에 날짜에서 이것이 정월 대보름인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그리고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거 팥죽이잖아요.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팥죽이 나오고 밤이 가장 길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동지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죠. 단오날, 5월 달에 있는 거 단오날, 그네타고 하는 단오날이 있고 7월 칠석이 있고 한식, 이 동지로부터 요 날로부터 105일 이후가 되는 날에 세시풍속이에요. 자, 마지막 4번.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아니 이거 보자마자 뭔지 모를 수가 없죠.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에 뭐야 씨름이잖아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씨름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틀리면 거의 외국인이에요. 지금 모래판 있죠. 모래판 있고 삿바라고 하는 거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거 이 씨름이다. 뭐 택견이다라는 거 착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택견은 택견복이 따로 있고 이렇게 넘어뜨린다기보다 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강강술래 당연히 아니고 남사당 놀이는 이런 운동 경기가 아니고 공연 예술이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걸 좀 쭉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특히나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우리 조금 앞에 봤었던 지역사가 좀 어렵게 나오면 되게 생소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데인데 실수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쫙 봐주시고 아마 우리 합격 노트라고 하는 그 정리본에도 여기가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한 번씩 좀 훑어봐 주시고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내용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최종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